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인 역전의 용사들, 최고의 패널 그리고 최고의 시청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네, 오늘 그리고요 역전의 용사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단독 있으시죠? 잠깐만요. 그리고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좀 더 보세요. 오늘도 단독 있으시죠? 예. 특종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아요. 알긴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예. 준비한 건 있다라고 네. 일단 이제 전계환 대표 지금 되게 이렇게 박절하게 되게 애절하고 박절하고 좀 짜네요. 사실 저분 보면 전계환 대표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네. 진행보다는 패널이 훨씬 더 어울린다라는 것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왜 좀 그런 걸 왜 기대해도 입증해요? 되죠?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단독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 방송 개? 분위기 봐가면서 네네. 제가 하나하나 터뜨려 보겠습니다. 근데 기대됩니다. 왜 그런 걸 입증하려고 그래요? 무슨 아니, 상처받았구나 마음 상처. 아니요, 실제로 제가 맞아. 패널 해보니까 네네. 조회수도 좀 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패널하니까. 취재를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인데다가 훨씬 더 보람도 있고 해서 새로운 소식 전해주는 것이 낫다. 방송 진행 실제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렵죠. 준비하는 것보다는 네. 그 시간에 취재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네. 아마 국회 출입하고 있는 일반 선임 민환 기자보다는 제가 좀 나을 수 있다. 사실 제가 진행은 노영희 변호사 정도 되는 분이 없어요. 이게 천재거든. 쫙 이거 눈으로 쫙 보면서 진행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1인 3역을 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저런 발언을 방송용 멘트라고 하는데 방송용 멘트라고 방송하는 하는데 거 아니에요 지금? 뭘또 굳이 이렇게까지 콕 찍어가지고 예. 나 오늘 파업할까? 태업할까?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좀 주세요. 와, 그래도 지금 3,700명 들어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달리면 노희 변호사 9시까지 우리가 2만 명 한번 넘겨보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방송 뭐 있나 봅시다. 녹두님이 5월 7일 수요일 대선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어요? 그렇게 희망하는 분도 많고요. 네. 오늘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 안 되는데 벌써 언론사 터뜨리시나요? 아니 뭐 터뜨려, 언론사에 이제 터뜨려. 조금 전에 5월 7일 날 뭐 탄핵 대선이더라고 하니까 이제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는데 누구의 작업인지 모르는데 오늘 언론사에 갑자기 이게 받은 글이라는 게 막 돌아요. 돌아다녔는데 예. 자, 탄핵 심판을 했는데 4대 4가 나온다. 그 근거를 쭉 해놨습니다. 십자 변론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0% 만장일치로 날짜가 잡힌 게 아니다. 그때도 4대 4였다. 그래서 명확하게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탄핵을 실제로 판결할 때, 이제 결정할 때 4대 4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언론사마다 쫙 돌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의 한 정치부장이 저한테 보내줘서 직접 전화를 했죠. 이거 뭐냐? 이게 말이 되나? 국힘도 다 안 되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 뭐가 4대 4라는 거예요? 이번에 탄핵을 최종적으로 이제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할 때 그거를 이제 판결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용어를 결정. 최종 이제 파면 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관이 몇 대 몇인지 밝히지 않습니까? 그때 4대 4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래서 너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지금 현재 네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죠. 실제 그런 근거가 있는 거냐라고 전화를 해보니까 근거가 없지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 누군가 작업을 해서 밑밥을 뿌리고 있다. 탄핵이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조금 전에 6시 반에 탄핵 반대하는 국힘의 당협위원장과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공개로 여의도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냐라고 해서 의심도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이 있어서 불안하기보다는 이거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어서 탄핵을 결단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언론사에 있으면 그 찌라시라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냥 언론사 별로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댓글. 네, 그래서 밭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거기다 이제 언론사에서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찌라시 중에서.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근거 없는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 대단히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노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다 그날 모든 변론 기일마다 다 만장일치로 사실 다 진행해왔고 그 진행의 주심이 사실 정영식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그게 와전이 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10차 기일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을 뭐 미뤘구나. 1시에서 2시로 미루냐 아니면은 오늘 뭐 형사 공판 준비일이 있는데 그거를 뭐 다른 날로 할까 말까 해서 아마 다소간의 의견 충돌이 변론기 설정 과정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대체로 만장일치로 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네. 4차에서 검찰 진술 조서를 인정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도 다 만장일치로 됐는데 그거는 사실은 4대 4로 성향 또는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뉜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요.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나오냐면요. 지난번에 이진수 아, 그 탄핵할 때 4대4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막 찌라시와 여러 사람들이 예언하듯이 나온 얘기가 윤석열도 4대4다 이런 얘기 이제 나왔었고요. 이번에 사실은 그 국회에서 이 정청래 뭐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 어제 정영식 재판장이 이렇게 심판하면서 아니 실질적으로 한독수를 탄핵하는 것의 정독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런 거를 제대로 정확히 사람들에게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151개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넘겼냐 이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그게 좀 그러니까 아팠죠. 또 사람들이 네. 아 역시 정영식이다 이러면서 또 저쪽에서 이제 4대4 나온다 이제 이렇게 또 희망회로를 조금 돌리는 거 아닌가. 제가 그동안에 4대4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씩 체크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근거가 있다는 듯이 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정영근이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분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언론사에 이제 근데 그거랑 돌아다니는 별개죠. 것이 예.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언론사가 아니고 바깥에서 뭐 국회 주변에 나온 지나치였으면 뭐 그렇게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건데 언론사에서 오늘 부장이한테 보내주길래 전화까지 해서 이제 상황을 좀 물어봤는데 이게 뭐 뉴스거리가 된다 또 진위 여부를 내가 확실히 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바깥에서는 긴장한 상태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니 시청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민심대로 전심대로 똑같이 이렇게 갈 것이고 8대 0이든 9대 0이든 뭐 이제 이렇게 결판 난다는 그 방향에는 흐트러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나니까 이분이 또 국회 쪽에 있는 이제 그 소추인단에 전화까지 해서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없다.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라고 이제 또 얘기까지 했는데 네. 실제로 제가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다른 재판부 이를테면 뭐 민사합의 21부 이런 데 옛날에 가면은 기자들이 다 벽치기 하고 취재 경쟁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거기 파산 재판부기 때문에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좀 나오는 게 있어. 일반 민사 같은 데는. 근데 헌법재판소는 원래 취재가 안 돼요. 기자들한테. 벽도 두껍고. 그럼 벽도 두껍고.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재판 돌아가는 내부 사정을 어떤 식으로든 감지한다? 그건 사실은 저 같은 민완 기자도 이게 안 된다는 걸 확인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변희재 씨가 4대4 나온다고 말했어요. 아, 변희재가. 마키아벨리에 나와가지고 스피치에서 변희재가. 얘기했잖아요, 대표님. 마키아벨리 오창희님의 얘기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변 대표가 4대4 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뭐 취재 아닌 취재 정보를 얻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변 대표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의견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분들만 지정해서 다 그러면 스픽스가 할까?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바꾸겠다고 할 때도 나와서 방송할 때 꾸지람을 엄청 들었고 또 이번 주말에 장성철 소장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할 때 백분 토론? 백분 토론할 때 이재명 대표 너무 잘하고 장 소장은 뭐 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내가 물어보려고 장정일 소장도 인터뷰를 해서 주말에 털고 가능한 한 스픽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은 지키되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나와서 좀 들어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안 하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 주시면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죠. 어쨌든 왜 4대4란 말이 돌고 있나.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자기가 찔리니까 지금 패널이십니까? 아니면 스픽스 대표자기 아니 패널이에요. 저는 패널이고 주장만 하는데 그건 오늘 다른 경로에 들었고 변 대표가 어제 그 이야기할 때 그냥 웃고 지나갔고 네. 근거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맞아요. 내피셜로 했는데 맞아요. 다만 이제 출연을 시키지 말라고 오늘 계속 이렇게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방송 때마다 불안감 조성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김금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정 대표님 잘 들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무서워. 왜 그래요? 예. 국민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전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성도 소장도 나오지 마라, 배희재 대표도 나오지 마라, 김영민 목사님도 나오시는데 사실 스피스 시작할 때부터 다 나왔던 분들인데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천만다행으로 서정욱 변호사는 초창기에 많이 나왔는데 한번 나오라 하니까 형님 제가 거기 나가면 스피스 망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바빠서 못 하던 것도 있지만 서정욱은 자기 유튜버만 나가기로 했답니다. 네. 나머지는 공중파 나간다고. 예, 자기가 나가던 유튜브 다 지금 그만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만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한번 오늘 또 전반적인 분위기 얘기해봤고요. 오늘 윤석열 탄핵 10차 변론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불러달라고 했던 한덕수, 홍장원, 지금 조지호까지 지금 하고 있죠. 네. 결국 오늘 총평은 모든 패널들도 그랬지만 방송사에서도 뉴스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JTBC든 뭐 MBC든 오늘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을 본인에게 전혀 유리한 내용이 없었다. 이 얘기 계속 나와요. 제가 들어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오히려 그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메모를 뭐 어디서 적었는지 장소 가지고 계속 헷갈리는 건 있었었는데 차라리 그냥 설명을 하고 실물 메모를 보여주면서 현재 재판관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저번에부터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부르면 자기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다. 근데 저는 그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덕수. 어, 한덕수가 가장 정확히 그냥 클리어하게 그거에- 가르마를 타줬어. 네. 이거 절차적으로 불법이라고. 네, 흠결이 있다고. 반헌법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가 한덕수를 계속 부르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또 한덕수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씩 나가버리고 또 홍정화 할 때 딱 들어오고 아주 특이했습니다. 한덕수의 계산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다시 확실하게 돌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한 협조해서 탄핵 이후에 대선 관리 열심히 잘 하겠다. 네. 그래서 요 계산을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번에 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최상목이보다는 구간이 명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사실 한덕수가 네. 그 분위기나 흐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지금까지 이렇게 처세하는 걸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딱 정확하게 오늘 증언을 한 거는 오, 네. 이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해진 거를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네. 마지막에 자기 준비해온 멘트도 있더라고. 이 내란 그 이 쿠데타 상황이 워딩은 좀 다른데 좀 조속하게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 자기가 무슨 마치 컴백 연설처럼 동시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필하고 네. 확실하게 이게 내란이라고 가름을 타줌으로써 네. 대신에 네. 내가 오면 잘할 것이다. 공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주장까지 해야 되는데 한덕수가 너무너무 밉다가 막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왜 안 시키냐고 우리는 막 정말로 길을 쓰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현재 국면에서 혹시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면 최상목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는 또 생각이 왜 들까? 나는 원래 사람이 왔다 갔다 전문이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가 워낙 묘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게 뭐냐 판단하기 참 어려울 때 많다. 그래서 목소리 크고 일관되게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처럼 가슴 졸이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꼬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꼬린의 장면에 누가 수비를 서고 네. 누가 공격수가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같은 처지.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잘 모르겠다. 가슴 아프게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불안한 사람, 스트레스 받는다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오늘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종결하느냐. 네. 다시 추가로 또
재결을 하느냐 이 부분도 오늘 이제 재판이 끝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의 그 네. 심리가 네.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국민들만 지금 가슴 졸이고 있다. 근데 어쨌든-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종결이 될까요? 사실 그 변론 좀 정리하는 내용을 18일 날 어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저께 해버렸지 그죠. 않습니까? 다 나오고. 사실 이제 오늘 더 할 것도 없어요. 게다가 홍장원 차장이 그 증언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남았는데 윤석열 측에서 더 질문을 안 하더라. 자기 참 그게 이상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도 뭐 더 부를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증거 능력 가지고서 싸운 것도 이미 다 얘네들 다 끝냈고 자기네들이 중간에 벌떡일어서 나가는 퍼포먼스도 일단 다 했고 됐고. 더 뭘 할 게 있지? 뭐 이제 최후 변론 하나 남았을 텐데 그건 별도 기일. 그거를 별도기를 잡아서 하느냐 마느냐 이제 문제이겠죠. 그럼 그래봤자 결국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하고 끝내냐 오늘 끝내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지난 9차 때 사실 끝내도 되는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네. 셋 다 윤석열 쪽에서 원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오케이 여기 끝내도 되는데 한번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한 번 더 이랬잖아. 해줄게라는 네. 성격이었다면 그러면 진짜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게다가 네. 그렇죠. 게다가 이분들이 다 윤석열 씨 측에서 부른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뭐 조지호도 지금 뭐 불리한 증언은 안 하고 있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그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에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 안 한다는 그런- 전제는 더구나 그러니까. 검찰 진술이 대단히 확고해요 조지호. 네. 그래서 네. 결론은 뭐냐면 해봤자도 자기네가 하루 더 달라고 해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게 나올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로 이 변호인단들이 전략도 잘 못 쓸 뿐더러 지금 사실 전략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더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단지 장황하게 윤석열 씨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끔 한번 장을 만들어준다. 다음 주에. 요 정도가 밖에는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쟤들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안 남아 있어요. 누구예요? 김현태. 김현태는 근데 정말 김현태 오늘 또 국회에서 망가졌잖아. 김현태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근데 그거 그 보셨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 검찰에서 경호처 쪽 그 김성훈 차장 그 압수수색 영장 3번 반려하고 나서 바로 SBS 발로 김현태 단장에 대한 텔레그램 그 단독 보도가 오. 계속 줄기차게 났어요. 네. 그래서 조심 단독방 얘기 이런 거. 예, 예. 텔레그램 방을 통째로 받지 않는 이상에 나올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냐면 검찰이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3번 그 영장을 반려한 건 지금까지 검찰 역사상 없었다는 없었어요. 거예요. 예,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긴 하겠는데 이게 너무 이슈가 되면 검찰 해체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 팔 하나 자르는 느낌으로 김현태 단장의 텔레그램을 그것도 SBS에서 단독으로 그 이후에 계속 나왔거든요. 자기네가 지금 좀 궁지에 몰리니까 일부러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걸 좀 냈을 수 있다 네, 이런 네. 거죠. 그냥 검찰이 달리 그렇게 보면 뭉갰을 그러니까 거다. 예. 검찰이 너무 막 나가니까 검찰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을 아 저는 것 그렇게 같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김용현과 관련해서 JTBC가 네. 어제 지난번에 왜 그 디올백인가 관련해 가지고 통째로 나온 적 있잖아요. 아 저 주식 수사 관련해서 네, 네. 걔네 무슨 뭐 블랙펄이니 해가지고 상부 전체가 토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아니 주가 조작 사건 김기현 때 변호사가 검찰 그때 수사 내용이 터뜨려서 통째로 그렇잖아요. 나왔죠. 통째로 예. 나왔잖아요. 아, 네네네. JTBC로. 근데 예. 이번에 보면 JTBC에 어제 김용현 관련해서 14차에 걸친 검찰 진술 조서 통째로 나왔어. JTBC로. 검찰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검찰이 김성훈 3차에 걸쳐서 안 하고 네. 대신에 김용현 때 그랬던 것처럼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강제 수사하겠다고 3차례 했는데 거부하고 지네가 몰래 김성훈을 비밀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에서 혹시 JTBC로 김용현을 던진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취재해 본 내용은 지금 네. 이제 한동훈이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두 축이다. 하나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 원래 윤석열계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과 같이 뭔가 해보겠다는 그렇죠. 사람이 힘을 상당히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 기록이 계속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원래 이제 한동훈 주특기가 피사실 공표 네. 뭐 이런 게 이제 전문이었으니까 이제 이번에도 서초동의 나오는 편집장. 예 서초동의 편집국장. 그러니까 편집국장이고 그리고 그날 그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제가 또 카피까지 다 써서 주니까 편집 기자들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잘했는데 지금 나오는 일련의 정보들은
한동훈계 또는 한동훈 라인 쪽에서 검사들이 흘려서 흘렸을 수 있다. 윤석열과 확실하게 이제 거리를 두는 한동훈을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지금 그 여론조사가 뉴스토마토랑 머니투데이, 데일리언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힘당 선수들. 근데 김문수가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보나 저렇게 하나, 국힘당 지지자들로 하나 거의 똑같이 일관되게 20%, 40% 이 정도 나와요. 네. 국민 전체 20%, 국힘당 지지세로 해서 40%. 그러면 50% 경선 룰 적용해도 30%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는 8% 그리고 국힘당 지지층에서 한 13% 정도 해서 평균 한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그 윤석열 세력 더구나 우리 저 신용환 박사가 스픽스에서도 또 저희 고발뉴스에서도 윤석열이 수성전하면서 그 보수 정치 언론을 불러가지고 바로 내 후계자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다. 네. 밀어달라 이렇게 김문수였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내란 세력을 거꾸로 트리는 것이 한동훈의 이해관계와 부합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전 대표님 말씀처럼 검찰 내에서 한동훈 지지를 위해서 자기 조직 살기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자, 김문수가 이긴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 흐름인데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한동훈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광훈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선 국면이 이제 생겼어요. 대선 후보 과정에서 무조건 김문수를 민다. 세계로 교회 쪽에 있는 그 사람도 무조건 이쪽을 민다라고 갈 거냐. 그래도 싸움을 한번 해볼 만한 후보를 찾아볼 것이냐. 돈 되는 쪽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네요.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반발하고 있는 세력이 테러를 한다? 폭동을 일으킨다 다시? 이게 가능하냐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부추긴다. 부추기는 순간 자기는 돈도 못 벌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저는 급격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의 출격에 대해서 그다지 마땅치 않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 주는 거고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정강훈 일당과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저는 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수 구구 쪽에 이 지금 집회하고 이 난리를 친 사람들 돈줄이 점점 말라간다는 소리들도 좀 있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덕수 총리 나오는데 윤석열 씨가 퇴장해버렸죠?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욱한 변호사님. 예. 그다음에 제가 227까지 제출. 예. 채널 A 말이죠.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셨다가 퇴정을 하셨는데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러달라고 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불러서 20날 한다 그러니까 20날 바꿔달라고 20날 안 나오겠다고 그러더니 결국 한덕수 나오니까 또 가버렸다.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총리랑 같이 이 자리에 같이 있냐. 국가 위상의 문제다. 그래서 나간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은 했습니다만 저는 정말 솔직히 좀 믿어지지는 않고 냄새가 나는 게 냄새가 있죠, 나죠. 지금. 냄새가 예. 나지.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한덕수 총리가 무슨 말 할지 알았다는 거고. 그렇죠. 사전에 그런 조율을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느낌상 그것도 예. 있지만 예. 이제 어제 한덕수한테 나름대로 정영식이라든가 좀 유리한 국면으로 네. 흘러가는 걸 보고 어차피 한덕수가 컴백을 원하면 그럼 자기는 적대적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 확실하고 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 때문에 나간 것
들어 보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나는 국가 위상을 운운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쿠데타를 지금 왜 해, 그러면? 이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 국가 위상을 떨어뜨린 장본인이. 장본인이 무슨 뭐 총리랑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게 국가 위상을 떨어뜨린다고 나갑니까? 좀. 근데 설득력이 저것도 없어요. 어쨌든 재판이잖아요. 그럼요. 재판하는 중에 우습게 보는 거죠. 피청구인이 퇴정을 하는 거를 동의를 안 구하고 저렇게 막 나가도 되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판 받고 있는 중에 그냥 나가버려. 판사가 앞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 괘씸죄 걸려서 어떻게 조치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은 원래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나가는 거 그리고 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이 재판장에게 물어봐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이 헌재 재판에서는 본인이 지금 출석하겠다고 해서 나온 거라 아마 자기 임의대로 저렇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지 않으니까 이제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가 좀 변명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재판 시작되고 나서 변호사가 그나마 예의 바르게 진행 발언한 건 저게 유일한 이게 거거든요. 처음이에요. 윤곽근 지들이 봐도 너무 심한 이거는 예의상의 문제니까. 근데 엊그저께는 구차변론기일에서는 노쇼 했잖아요. 왔다가 그냥 문 가버리고. 앞에서 돌아가 버리는 네, 행위. 네. 그러면 10차 변론기일에 사실 할 말이 없었다는 아까 기자님 말씀에 동의를 급격하게 하고 왔다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나간 어떤 시그널이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 자리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이제 협의를 했을까? 우리 네. 추론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나온 것이지 뭐 대통령과 총리가 같이 앉아서 그건 말이 안 되고 뭐 국가의 위상은 뭐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판단할 거고. 재판은 항상 기분이 나쁘죠. 원고 피고가 만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아니 만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한 것은 핑계일 뿐이고 네. 실제 왜 그러면 같이 안 보려고 했느냐라고 네. 하면 네. 한덕수의 의사를 이쪽 저쪽에서 타진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좀 유리하게 해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딱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자기 예상과 한덕수는 달리. 국무회의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하면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과 비슷한 결론인데 그래서 피해버렸다라고 네. 보는 것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한덕수가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한덕수 발언의 요지. 헌법재판관 김영주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했죠. 도대체가 평상시와 달리 이게 진행이 된 것 같다. 국무회의랑 간담회가 무슨 차이냐. 그날 진짜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 간담회는 개회와 폐회 여부를 따로 기록을 안 한다. 국무회의 평상시 하던 거랑은 분명히 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내가 밝혔던 간담회 형식이었지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김영현의 진술과 달리 국무위원들 전부 다 반대했다. 부서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가 또 계엄 당시에 윤석열이가 이틀 뒤에 나 대신 행사 좀 대신 가달라고 네.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계엄 전에 대통령실을 방문했는데 윤석열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 또 이렇게 얘기도 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탄핵당한 거 매우 기분 나빴는지 줄탄핵 옳지 않다.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 그리고 계엄 설명을 윤석열이 했을 때 내가 분명히 밝혔다. 이건 이제 자기 죄를 조금 덜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분명히 말했다. 어쨌든 이런 얘기 전체적으로 들어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윤석열의 내란하고는 무관하다. 윤석열 혼자 미쳐서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또 이 사람의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의는 당시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덕수 총리의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모두들 걱정했고 만류했다. 김영현 씨 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김영현 씨는 그때 3명이 찬성했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김영현이나 한덕수 둘 중에 한 명은 위증죄 빼박이네요. 네. 이거 밝혀줘야 됩니다. 근데 저 그러면 앞부분에는 네. 완전 스피디하게 지금 절차와 관련 이건 내용 문제고 절차와 관련해서 뭐 부서 의안 사전 제출되느냐 뭐 차관에 거쳤느냐 뭐 쫙쫙쫙 그거를 단답형으로 너무나 클리어하게 답변해줘가지고 완전히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차하자 나왔어요. 부분은 네.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국무회의가 아니고 간담회 간담회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 없었다.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면 이제 법조인이니까 좀 질문을 하면 국무회의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위법, 82조 위법. 정면 위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를 그래서 뭐 말했듯이. 하여튼 뭐 해산을 하고 선관위 간과가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 시작할 다른 문제예요. 때도 네. 성립이 안 되는 불법적인 그럼요. 행위를 했던 네. 거죠. 국회 간 거 빼도 예. 저 계엄 자체로만 요건에 해도 성립.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도 여러 번 말했었는데 헌법 82조 정면 위반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메모가 어떻고 누구 말이 달라졌고 다 필요 없이 저 사실 하나만으로도 타격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한덕수가 지금 와서 네. 저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느냐. 마지막 심리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소리 한번 보세요. 반성문 쓰는 사람 목소리처럼 안 들려요? 아니 목소리가 달라졌다니까. 예. 지난번에 하던 태도랑 확실히 완전 차 달라요.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미꾸라지처럼 막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게 너무 반성하는 정말 미안해하는 듯한 이 공손함이 막 느껴지고 옛날에 그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했을 때 5번 인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던 그때랑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들었어요. 박지원 의원이 작업했을까? 다음 주에 박지원 의원 얘기 나와서 이야기 나누기로 했는데 네. 네. 아니 그래서 최근에 동향이 이 사람을 바꾸는 뭔가의 일에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판을 읽고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과 있었던 일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혹시 개전의정으로 복귀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 네버 저는 둘 다 틀렸다고 보고요. 네, 저도 그래요? 아니라고 봐요. 자기 혼자 지금 아무 책임 안 지고 자기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다. 저 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동의해요. 어느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필요에 의해서 있어야만 하는 관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외교와 협상할 때에 필요했던 선으로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국힘이 그래도 아직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정치 자금을 끌어들여 올 수 있을 만한 루트라고 조심스럽게 여야가 공이 최상목보다는 일단- 한덕수를 원한다? 아니 그런 국힘 거 보다는 쪽에서. 자기네들이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저렇게 예, 행동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한덕수가 제 역할을 해줄 수, 본인도 이제 그걸 기대하니까 역할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미국하고 지금 최상목이가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런 얘기는 외교부 장관도 했고 미국 주미대사도 하면서 미국하고 조야에서 좋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트럼프가 워낙 많이 지금 뭐 글로벌 이 지금 국제 정세를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또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참 누구 말 맞다나 한덕수는 관운도 좋다 뭐 이런 생각. 자, 보리님께서 착해진 게 아니라 착해진 척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팜다다님 한덕수 처세술 정말 쩝니다. 네. 다 맞고요. 진짜. 자, 그다음에 이번에 홍정원 차장의 발언도 중요했는데요. 홍정원 차장이 자기가 쓴 메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왼손잡이다. 그런데 그때 받아 적을 때는 전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받아 적을 때는 오른손으로 쓰니까 글씨가 더 흘러내려가지고 사실은 메모를 옮겨서 정서하라고 보좌관에게 줬을 때 그 부분이 왼손으로 써서가 아니라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써서 엉망이었다고 자기는 진술한 게 있다. 오늘 윤곽금 회사가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왜 자꾸 메모가 달라지냐 어쩌는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좋다 내가 메모 실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2월 3일 1, 2차 메모와 4일에 작성된 3차 메모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흘려 적었던 그런 것들은 꾸겨서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해 주는 거는 결국에는
메모 내가 실물 보여주려고 갖고 나왔다. 내 말은 진실이다. 이제 이 얘기 지금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PD님. 1차 출석하고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요.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셨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예. 혹시 비상계엄 직전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연락했던 적 없습니다. 아, 중요하네요. 홍정원 씨가 출석하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건데요. 내가 오늘 메모 실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재판정에서 네. 그거를 재판관들에게 보여줬고요. 그 메모를 보면서 자기가 또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윤곽근 변호사가 계속 뭐라 하는데 윤곽근 변호사 특징이 오늘 질문해놓고 대답은 안 듣고 자기 얘기하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 메모를 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헌재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의 역할이 각각 하나씩 분명하게 재판관 입장에서 있는 것 같은 게 네.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절차가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당하지 않았다로 결정이 나고 홍장원 경우에는 정치인 체포 명단 그거 하나가 요점인 것 같아요. 쟁점인 것 같고 지금 JTBC 발로 김현태 단장 네. 그 국회에 이제 파견 나갔을 때 저격수 배치했다는 증언을 군검찰에 했다는 것이 지금 단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질적으로 이게 실현될 뻔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헌재에서는 글쎄요 반하는 내용을 증언한 것 같은데 군검찰에서는 네. 저격수 배치 사실이다 해서 이분도 위증 죄로 처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태 씨에 대한 얘기는요. 이따가 우리 또 네.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단독으로 특종으로 또 가지고 오신 게 특종은 있으니까 아니고요. 그냥 이따가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안 쓴 것뿐이죠. 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요 홍장원 메모 관련해서 윤상열 씨가 또 질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신출귀몰 안 되고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좀 미행이라든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장원 메모의 핵심은 나와 통화한 걸 체포 지시로 연결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거 자체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자기가 해임되고 나니까 나 물먹이려고 지금 대통령 체포 지시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국정원장하고 아내가 메모 문자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인정한다. 위치 파악하라고 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막 복잡하게 했는데 아마 저 말을 들으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말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아무것도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기억이 재구성을 안 해보면 말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무엇이다. 근데 맥은 있는데 맥락이 없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네, 맞아요. 왜 저 말하지? 그래서 저는 김종대 의원이 폭로한 거 있잖아요. 술 마셨다. 제보가 있었다. 술 마셨다. 그리고 끌어내라고 지시할 때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지시했을 수 있다. 이러면 또 엉터리 뉴스 가지고 왜 가짜 뉴스 퍼뜨리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가지고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네. 지금 발언이 앞뒤가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홍정원이 혼자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정인이 나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자기는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대. 그리고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래.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뒤에 재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억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의 지시 상태에서 본인의 심리 상태 그리고 신체의 상태가 무엇인지 나는 거꾸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옆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거다. 자, 김종대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자, 술 마셨다고 하는 사람을 몇 명이 봤습니까?
한 명이 본 건 아니다. 그 지금 뭐 통제지휘관실에 술 몇 냄새. 사람 있었다. 네. 이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받겠네요. 일단 제보는 그렇게 받았다. 공개를 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럼 그 전에 술을 마셨습니까? 아니면 그 통제실에 가서 술을 마실 리는 없겠죠. 설마 거기에서 그러면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갔다고 하면 네. 국무회의 이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신 상태로 봐서는 그 당시에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모에 대해서는 사실 여인형 것도 있다고 변호인들이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메모가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고 홍장원 씨 주장은 내가 듣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간뒀는데 나머지 2명을 안 적어버렸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양정철 또 그다음에 조 뭐 선관위원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해버렸어요. 제가 소설로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조태용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몰라서 근데 조태용도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저기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조태용 스타일로 보면 믿을만 합니까? 행동하라면 행동할 만해요 이 사람이? 안 하죠. 장관급인데. 내일 얘기하자고 하는 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딱 눈치가 백단인데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홍장원에게? 네가 움직여라고 했다고 저는 소설을 썼게요. 아. 이게 나중에 그 소설 아닐까?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태용은 지금 뭐 드러난 거 보면은 오히려 김건희가 이런저런 심부름에 네. 자기 뭐 인사민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미 뭐 외교 관련된 과거에 민원 같은 거 쓰려고 그냥 개인적으로 통로를 이용한 것 같고 실제로 뭔가 공작 차원에서 네. 김태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드러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모자이크 해 보면 그 집무실 5층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비서실장이랑 저 김태호는. 그리고 실제로 그 노상원이가 자기 저 부하들한테 원래 10시에 지금 잡혀 있는데 10시 20분쯤 한 20분 정도 지체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막 실시간으로 해준단 말이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네. 노상원, 김태호, 김건희 이런 채널이 있고 네. 거기에서 홍장원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외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던 거야. 연장선상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믿고 이것도 진행을 했는데 홍장원 씨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자, 지금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속보가 네. 나왔어요. 네. 조지오 증은 끝났고요. 네. 25일 날 오후 2시에 최종 변론 한 윤석열 번 더 탄핵 하네요. 재판. 네, 저희가 예측한 대로 됐네. 됐습니다. 한 번 오후 더 2시 하네요, 최종 그럼. 변론이고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3월 초네. 아니야. 3월 11일 초는 안 되고 이후인가요? 3월 12개 정도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3월 13, 14 고주 하나 아니면 20, 21일 요주 하나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일 날 끝나니까 2월 25일 날 끝나니까 보통 한 4주 정도 좀 잡아요.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보면은 2주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잡아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너무 빨리 또 결정을 내려버리면 또 윤석열 측에서 난리를 칠 거예요. 아니 졸속으로 오히려 한다고 빨리 그러면서. 결정한 게 오히려 빨리 난리를 하는 줄이는 거 게 아닌가? 낫죠. 아니 윤석열 측에서는 그 결정을 빨리 받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예, 판단에 제 판단에 아마 3월 두 번째 주 그러니까 13, 14 요주 13일이나 아니면 3월 20날이나 요주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5월 7일 아까 대선 누가 얘기했죠? 좀 비슷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3월 10일이 월요일이고 네. 14일이 금요일인데 네.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짓겠습니다. 노희 변호사는 저는 그 다음 주가 더 다음 주가 가능하다고. 된다. 네, 저는 그 다음 주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2주 안에 될 거다 봅니다. 이상우 기자 제가 얘기했던 10일부터 14일까지가 본인 선택하면 그 한 주 땡길게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워낙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둘이? 지금 막 쫄려서 빨리빨리 결정나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3월 6일 아니면 11일. 이야 좋다 마음에 든다. 우리 강미정 예. 대변인도 하나. 예. 저도 3월 예측 11일 보세요.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3월 11일. 네, 11일. 예. 저는 3월 6일 전 가겠습니다. 3월 6일. 네. 좋아요. 아니 좋아요. 7일로 가야 금요일 아닌가? 목금 정도. 화목이니까. 목금 정도 목요일 할 것 날 같아요. 보통. 네, 목요일 날 할 것 3월 같아요. 6일. 목요일 날. 3월 6일 그러면은 3월 11일.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올려주세요, 시청자분들. 자 3월 6일, 3월 10일이라고 했고 네. 저는 11일을 하고 싶지만 그걸 같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13일, 3월 13일. 어쨌든 스픽스에서 맞춘 걸로 합시다. 네, 13일에 목요일. 아, 좋아요. 13일에 좋아요. 목요일. 11일 13일에 목요일. 3월 6일로 6일에 목요일. 3월 6일. 네, 노희 여기는 변호사는 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20일
20일 정도. 20일 날, 전 사실 3월 13일이나 20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6일, 10일, 13일 뭐 많은 분들이 6, 14 이런 금요일이니까 어쨌든 봅시다. 13일, 6일 네. 예,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데 네. 3월 6일로 가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3월 알겠습니다. 자, 김현태 707단장의 거짓말 이상훈 기자 취재 내용 간단히 해주시죠. 잠깐만 그 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최종 변론을 이제 25일 날 한다면 그날 선고 기일까지 얘기를 해줍니까? 아니면 그건 또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원래는 선고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해 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요거는 답이 25일 되면 언제 되는지 나오네. 2주 뒤에 합니다. 대강 나올 것 같아요. 열흘 뒤에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하니까 그때는 우리 방송계를 떠날 각오를 하고 한명 맞추면 세 사람은 시장에서 대출. 아니 본인이 여기 운영하니까 하겠지. 우리는 왜 떠날 각오를 우리가 아, 왜 해야 우리 되죠?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상한데요? 좀 재밌게 이렇게 이제 시비 거니까 조직끼리 여기 그게 재밌어요, 그게? 댓글 주시는 분들도 그게 댓글 재밌으시냐고. 올리지. 아니 우리 목줄지를 달려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개구리한테 돌 던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춘 사람만 떠나기로. 기사로 전대환 대표 갑질 이렇게 아니, 왜 이제 자꾸 떠나가는 거야? 그래 갑질 그러니까. 갑질 논란. 분위기 안 좋네. 전 대표님 귀엽다고 나오는 아이고, 갑자기 이제- MJ님 그런 말 하지 마요. 진짜 자기 귀여운 줄 알고 계속 한다고요. 판이 커졌다. 판이 커졌다. 판이 커졌다. 네. 이러면 이제 노영이 8대0 가자. 노영이 이제 안 나오는 13일이다. 겁니까? 만약에 그냥 못 맞추면 여러분들 그걸 원하시진 않으시겠죠 설마. 전개환 물귀신 작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래요, 마음 하나 그래요. 주셨는데요. 자, 이JK님께서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 딱 이거 한마디만 쓰셨습니다. 강양도님, 3월 10일입니다. 이날이면 윤 정권 3년 되는 5월 10일 날 와. 아이고, 아니야. 그거는 아니라고 봐. 왜냐면 5월 10일은 토요일이에요. 그거 안 돼.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신세계님의 말이 딱 맞습니다. 사장 갑질 논란 이 사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박제합니다. 네. 정계한 평론가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날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저 마음 하나님 같은 경우에 이분 PD 어머님이신가 봐요. 동접이 15,000인데 좋아요가 4,500밖에 안 이분 됩니다. 맨날 이거 올려주시는 분이 구독 너무 좋아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진짜 훌륭하신 훌륭하신 마음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 조남을 알고 싶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맨날 이렇게 이거를 해주시고, 올려주셔요, 또 진짜. 김도희님도 진짜 미국에서도 고마운 이렇게 분이에요. 보내주시고 마음 하나님 여기다 댓글 좀 원유인 달아줘보세요. 님도. 예. 고맙다고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태겸님께서는 전 대표 탄핵시켜라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고 마음 하나님이 동접 1.5 만에 좋아요가 3분의 1도 안 되니 웃으면서 좋아요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봤을 때 이러면 이거는 정기현 대표의 사모님이야. 그치? 마음 하나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모님 아닌 맞아요? 건 확실합니다. 아, 예, 아니에요? 아닌 건 확실하고 마음 사모님은 하나님하고, 마음 두 개?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거 김현태 707단장 거짓말 좀 얘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오늘 사실은 그 박선원 의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보력이. 최고 국정원 그래서 출신이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국방위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네. 근데 법안이 누가 발의한 거냐면 정일종이 발의한 거야. 처음에는 자기가 발의한 거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성일정 의원은 뭐 자꾸만 민주당 쪽에서 이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그랬다는 둥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반대라면서요. 성일정 그러니까. 의원이 의심스럽다면서요. 오늘 그 자리에서 이제 네. 박선원 의원이 너 우리한테 지금 공작했다고 하는데 너 김현태 외국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로비 좀 회유한 거 아니야? 외국 뭐 지금 이 와중에 외국에 딱 파견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대령이 가면은 뭐 그냥 놀다 오면 되는 거니까. 루트가 비슷하죠. 무슨 일 생기면 밖으로 내보내는. 네. 런종섭처럼. 맞습니다. 그거를 공세를 펼치면서 동시에 법안과 관련해서도 어떤 법안이냐면 이게 납품업체인데 지금 1년으로 돼 있는 걸 연장해서 좀 납품업체들 도움을 주자 하는 네. 취지야. 근데 사실 성일종이 이번에부터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계속 의심되잖아요. 지금 뭐 국정원장이랑도 아주 민감한 시간에 하고. 근데 하필 이 와중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그러니까 그게 시니어 아미인가 하는 회사가 네. 납품을 하는데 이거를 얘네를 위해서 연장시켜 주자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래서 시니어 아미가 그거 말고 이거 미리 까면 재미없는 건데 이거 말고 예. 시니어 아미의 이제 그 납품을 위해서 사실상 이거 연장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박선원 의원이. 그래서 제가 시니어 아미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저기 지금 노랗게 표시한 게 뭐냐면 네. 글씨 보이시나요? 대표이사 윤석모 돼 있네요. 윤석모가 대표이사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모는 성일종 의원의 형님인 선완종 씨가 경남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때- 사람의 오른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른팔이고 부사장 했고. 납품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사실 어느 정도 오른팔이냐면 그 성완종 리스트 나왔을 때 홍준표한테 1억 갔다 막 그러잖아요. 1억 네. 돈 배달 지목자로 찍힐 정도로 오른팔이에요. 근데 그 자기 형의 오른팔이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저 회사를 위해서 사실 법안까지 발의를 해준 의혹이 생기는 거지. 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윤석모랑 그러니까 성일종이랑은 완전히 형님을 두고 친한 사이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은데 성일종이 정계에 데뷔한 이유가 성완종 자기 죽은 형님의 지금 명예를 회복해 주려고 사실은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모랑은 대단한 각별한 사이야. 근데 저 윤석모를 찾다가 뭘 찾았냐면 지난 9월에 또 성일종이 발의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법안이 있어요. 법안이 패밀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지.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네. 바로 이건데 기억나세요? 작년 9월에 기억나요. 5060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군대에 보채 보내자고. 세우자. 이 사람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니까 밤새도록 할 수 경계 있다. 근무시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졸려서 못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 보내가지고 잠 안 오는 나이 든 사람들 보내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렇죠. 그런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 저것도 패밀리 비즈니스였던 거야. 아. 아까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진.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 시니어 암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이 요 법인이 형님의 결국은 형님 오른팔. 오른팔이 하는 회사인데 저 시니어 암이라고 하는 단체가 납품도 하지만 다시 회원을 모집해서 군대를 보내는 단체야 저게. 네, 시니어 군입대안건.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이유가 자기들 군대 다시 가려고 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결국은 패밀리 비즈니스였던 거야. 지난 9월의 법안도.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 요점은 이거죠.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거 성일종이 김현태를 회유했다. 어떻게 회유했냐? 해외를 나가라라고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보내줄 테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잘 말해라. 그래서 사실은 김현태 말을 믿을 수 없고 김현태가 자꾸 이상한 작당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의심이었고 그러는 가운데 또 찾아낸 게 바로 네. 지금 이상호 기자가 말한 바로 그 부분. 자기 형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을 위한 저런 군대 관련 납품 안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더라. 윤석열 씨도 패밀리 비즈니스를 대통령 때 하려고 했었다는 의혹이 막 나왔는데 저 사람도 저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네. 큰 범위에서 보면 저런 시니어 아미 같은 단체들이 결국은 태극기 아스팔트의 배후 세력들인 지원. 거예요. 그렇구나. 네. 결국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도 광장에 태극기 부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전반스처럼 돈 벌려고 저런 시니어 아미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 광장에 내란 좀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의심스럽다는 거지 또 우리가 막 단정해서 말한 거 아니니까 또 법적 조치는 취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우리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아달라 이런 그럼 얘기 끝까지 하겠습니다. 취재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열심히 조성하시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요. 명태균이 밝힌 김건희 회유 내용. 와, 이거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상민 검사를 그 동네에 꽂으려고 김영선을 자르니 김영선이 열받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자르면서 야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줄게.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아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강혜경 씨도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성관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김영선 격분 요 내용부터 먼저 보시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을 때 네. 김건희가 이번에 휴대전화로 휴대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김영선에게. 이건 텔레그램 전화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휴대전화인 것은 텔레그램 전화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김건희가 예. 김영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예.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김건희가 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음. 내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도왔는데 네. 자기 새끼 공천 주려고 오선 의원이 나를 자르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예. 나보고 지 새끼를 도우라고 나는 벨도 없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이번에 네. 결분을 합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씨 사이에 11차례 통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김영선 씨를 빼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려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김영선에게 장관 자리 줄까 공기업 자리 줄까 있다는 얘기 했다는 걸 보면 도대체 본인이 뭔데 그런 자리를 준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지금 남상권 변호사의 말이 정말로 이제 신빙성을 얻는 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씨하고 김영선 씨하고 2024년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번의 통화를 해요. 그런데 3월 1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칠불사 홍매화 사건이 있었던 그날이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때 그런 주장을 했어요. 김영선이 컷오프처럼 잘려나가니까 그거에 분개하여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천에 개입한 거 오픈해버릴까? 안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우리 김영선 씨 비례 몇 번 줄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러면 절묘하게 이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데 네. 특히 2월 18일에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그날만 3번을 전화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창원의창 쪽이었던 것 같은데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설득이 되어서 아마 그 칠불사 홍매와 그 불발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야, 진짜 뭐 까도 정말 튀어나올 게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네요. 김영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 전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통화를 하거든. 저게 이제 2024년 2월 달이니까 그 전에 11월 달에 전화를 여러 차례 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지낸 H 교수님도 중간에서 이야기를 명태균이 전해는 내용을 또 알고도 있고 엄청나게 로비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했는데 김건희 결국 전화를 했어. 당신 여기 김상민 검사 보낼 테니까 물러나주고 장관 자리 가라. 도와줘라고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격분한 것이고 궁금한 것은 저걸 이제 지금 녹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김영선은 그것을 녹음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김건희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를 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홍매화 사건이 벌어지는 나는 이제 아웃됐구나. 이럴 때 개혁신당 가서 비례대표 1번 받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명태균과 짜고 하동에 있는 칠불사로 갔다. 이게 스토리가 쫙 이어지잖아요. 네. 두 가지의 이제 큰 의미가 첫 번째 김건희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사람 심으려고 했다. 드러난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 다른 데 공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김영선이 이렇게 불기 시작했다는 것은 김영선은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김영선이 명태균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을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저는 예고편 아니냐. 그래서 저걸 남상권 변호사가 녹음 가지고 있으면 녹음을 털어버려라. 김건희 지금 꼭 숨어가지고 지금 드러나질 않지 않습니까? 뭘 잘못했는지 없는지 지금 아무도 김건희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김건희 수사라는 촉구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김영선도 나와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그리고, 다시 한번 화가 났던 게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빠그라지니까 자기가 사실상 키운 이준석 만만하니까 얘는 그래서 이제 준서가 하면서 1번 다오 하면서 이제 접촉이 시작된 건데 그러면 이준석한테 그 명태균 성격에 웬만한 거 다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준석은 됐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명태균과 그 김건희 뭐 국정농단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그냥 정치적인 자산으로 써버린 거지. 자, 국민들한테 제가 보고하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계한 대표가 저게 과연 녹음이 있냐, 증거가 있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남상권 변호사가 하는 말은 대부분은 증거를 보고 하는 말이죠. 예.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자기가 누구랑 무슨 말 했는지를 대부분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날짜도 그렇고 실제 구체적인 장소 같은 경우.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다 기억해서 얘기하느냐? 명태균 씨랑 맨날 접견 변호사들이 맨날 접견하는 게 아니에요. 명태균 씨랑 접견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날 잡아서 접견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때마다 막 저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막 적어놨다가 알려주고 이런 수가 없어요. 변호사들은 뭘 하냐? 그 기록을 보고 말하는 거죠.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기억 못하는 것도 남상건 변호사나 뭐 다른 변호사나 기록을 보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 포렌식 해보니까 무슨 자료, 여기 USB에서 무슨 자료, 이게 다 나왔다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들이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들이 하는 말은 명태균 씨 입으로도 나온 말.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럼 물어봐요. 자기가 확인해보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맞냐? 그러면 명태균 씨가 맞다 이제 해주면 그런 말들을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녹음이 없을 것이다, 혹은 뭐 녹취가 없을 것이다, 문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녹음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 뭐든지 간에 항상 실물 증거는 있다. 단지 그거를 지금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이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재판을 많이 피고인 입장에서 받아보면 저는 기억 못해도 변호사는 기억 다 더 기억해요. 잘해요. 예. 서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들의 특징이 그렇게 막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막 빵빵빵빵 터뜨리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증거가 있어야 어저께 되니까. 참 신기하게 검찰발 기사라고 여겨지는 기사들이 단독으로 많이 나왔는데 JTBC에서 대통령 부부 포함한 녹취 50건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저는 추정이지만 이분 통화 내용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증거는 어쨌든 있을 것이다. 녹음이든 뭐 녹취든 문자든 뭐든지 간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 있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김건희 씨까지 날릴 생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검찰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저렇게 바깥에서 지금 터트려주잖아요. 뉴스타파에서 터트리고 있고 변호사들이 계속 터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에 중앙지검 넘긴 것도 지금 다들 말들이 많은데 그걸 또 가만히 들고만 있다? 아니 기자들이 갖고 있고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검사들이 가만히 들고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네. 그럼 나라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최초 공개 한번 해볼까요? 네, 궁금해요. 아니 당시에 이제 김영선과 윤석열 얼마나 친했는지에 대해서 이준석도 있는 사진 아직 미공개 사진인데요. 미공개 사진인데 좋아요. 그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어머 저건 뭐 엉덩이 설명 좀 해주세요. 탐정일 때인데. 여기 상가집인데? 언제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윤상현인가? 후보 시절이에요. 아마 김태호 그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 뭐 문산 가서 2021년 11월 20날입니다. 아니 그 제가 이제 준비한 사진을 그냥 몇 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준석 사진. 이준석도 이제 저렇게 이제 7월 가깝게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김영선 그다음에 윤석열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렇죠. 저렇게 뭔가 그래서 이제 홍매 사건 때도 같이 이제 볼 수 있고 명태균 중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이고요. 저분도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이제 저 왼쪽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인데 오늘 이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분인데 자 이것도 이제 지나가서 이제 저만큼 김영선이 열심히 하면서 윤석열 만들어 캠프 때. 줬는데 사진 요까지만 이제 보는 걸로 하죠. 사진 맨 일단. 처음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또 윤상현이 보여주다가 말아요. 예. 저는 요거. 윤상현 의원인 줄 알았어요. 윤상현 아니요? 윤상현 맞죠? 맞죠? 윤상현 의원 맞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보이는 분도 누군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인가요? 아니요. 모습이 이제 아닌가요? 아니고 이제 어찌 됐든 이제 저 사진 그냥 보여주는 것은 김영선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느냐. 그랬네. 그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전화 와가지고 내가 출마하지 마. 이러니까 이제 뒤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상황이? 갑자기 김해라는 카드를 넣고 김상민을 넣고 친윤계에서는 윤한홍이 지금 이제 김종양 인터폴 총재를 넣고 막 이렇게 완전 이제 계산판이 벌어졌는데 그때 비대위원장이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렇죠. 왜 문제?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용환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김건희 뜻대로 못 갔던 것이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갈라서 버리죠. 갈라선 뒤에 이제 개혁신당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갔던 그 과정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건희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야, 저 사진 참신하네요. 처음 보는 사진이 맞아요. 저 사진은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그 공개하지 않은 게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엠바고. 이제 저거는 근데 갑자기 이제 김영선 엠바고가 뭐 아니고?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근데 저 하나 더 의문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지금 저희 전 대표님 수사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천 줘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가 말했다라는 이제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아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다른 검사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김상민 검사는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든 역량이든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그냥 그들이 말하기로는 듣보잡처럼 크게 활약을 하지 않았던 검사인데 왜 그 검사에게 이 공천을 주려고 했을까? 거기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을 근데 하더라고요. 그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어. 고발사주예요, 고발사주. 고발사주 때 그 원래 맞아요. 제보자 X 신원이 공개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리고 지금 피고발자들 고발 대상이 뭐 우리 최강욱 교수님 변호사님이나 쭉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뭐 알아야 이게 고발장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고발 대상들의 판결문을 그 조회한 당사자가 바로 김상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김상민이 고발사주 때 수사 대상이야. 원래는 행동대장으로. 그 로그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한 그럼요. 거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원래 수사 대상인데 그 유형을 무릅쓴 일단 1차 공로가 있어요. 결국은 그 김건희와 어머니 그 본부장의 그 어떤 그 커버를 위해서 대검이 로펌으로 전락했을 때 로펌의 사환으로 일했던 놈이지. 김상민. 얼마나 이쁘겠어. 저도 겪어봤지만 왜 이렇게 검사들이 그거 하면 안 되는 자기 이제 신분 적어넣어서 기록도 남는 로그인을 되지. 왜 이렇게 자꾸 해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면 안 예쁘겠죠. 자, 야, 어쨌든 오늘 단독으로 준비한 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나오지. 아니요, 좀 이제 지나가야 되고 그 아까 뭐 검찰 관련된 그거는 이제 좀 넘어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지금 기회를 중요한 얘기를 이용해주고 여쭤볼 건데요. 강희경 씨 지금 또 하는 것도 지금 또 해야 되고. 지금 강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정기환 대표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강희경 씨하고 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에서 세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가장 격분하는 부분은 사기죄라고 해서 정책개발비를 편취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을 믿고 진실을 향한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개 혐의로 기소하고 난 뒤에 스스로는 이제 바르고 착한 잔다르크가 되는 길을 내려놓고 거리의 투사가 되겠다. 검찰과 적극적으로 싸워가겠다. 두 번째는 김건희가 중심인데 왜 김건희는 수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억울한 부분대로 이제 드러내면서 국민들 앞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인터뷰했던 내용이 갈 것이고 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어제 이제 강희경 국장이 이제 눈물로서 호소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강희경 국장 좀 도와주자 내가 나서겠다라고 해서 또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어저께 이제 강희경 국장이 숨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부터 잠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조사를 받고 있던 비서 중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천만다행으로 네, 정말 응급실에 갔지만 이제 어쨌든 회복했지만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 본인도 그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를 받았다. 이 말씀을 이제 폭로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담당 검사가 누군지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눅 들어서 마스크 끼고 변장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네. 당당하게 나설 거고 시민들하고 같이 움직일 거고요. 김건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까지 정말 엉망진창이 됐고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나와서 본인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처벌 받으십시오. 주눅 들지 않고 숨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수 있게끔 저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꼭 처벌받게 정말 저 따라다니면서 처벌해달라고 다닐 겁니다. 강혜경 씨가 지난번에 윤석열 씨 탄핵되기 전에 주말마다 사실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매주 마스크 끼고 파카 이렇게 뒤집어 써서 자기를 아무도 못 알아보게. 그리고 김태환 소장님도 왔었어요. 근데 본인이 혹시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숨기면서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사실은 탄핵 집회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본인을 그냥 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이제 이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본인이 세계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것은 하나는 완전히 이제 정치자금 위반은 원래 자기가 먼저 이제 공익 제보했으니까 그것은 처벌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책개발비를 2천만 원 편취했다는 것을 느닷없이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조사받던 김영선 의원실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사람한테 부모한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애가 지금 혼수 상태다. 응급실에 갔다. 천만다행으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 정책개발비와 관련된 그 수사를 했는지 그 검사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강혜경 씨한테 직접 검사가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별건 누가 들었다는 걸 전언을 했으면 조사받은 사람이 강혜경 씨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했으라도 뭘 기소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조사받던 사람이 네? 하니까 아니 김영선 이렇게 말을 했대. 그 말도 강혜경 씨가 듣고는 일관되게 검찰을 믿고 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소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떠넘기면서 본인은 세계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기범으로 지금 몰고 있는 상황에서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 노영 변호사 처음부터 믿지 말라고 했지만 주에서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가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간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소 과정을 딱 보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검찰과 맞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김건희가 원래 이 사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 오늘도 사실 서울에서 조사를 받고 내려갔어요. 뭐냐? 원희룡 전 장관이 또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인지 고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이 돼 있는 거예요. 차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생계 유지가 안 되는 판인데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제적 지원을 좀 받더라도 당신이 당당하게 싸울 수 있으면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누구 한 사람이 당신을 전적으로 밀어줄 수 없다. 방송 가서 출연료를 드리지만 이걸로도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알려서 싸워라. 그리고 본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입증을 받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인터뷰를 짧게 해놓은 게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 바로 나가도록 들어봐야겠네요. 사실 제가 처음에 강혜경 씨가 너무 검찰을 믿는 것 같다, 좀 불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믿지 말아라, 자꾸 좀 말을 여기저기서 다르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혜경 씨는 아니라고 그래서 검찰 조사도 혼자 받으러 간다고도 막 그랬었고, 예,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나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 계속해서 좀 불안하다 했는데 결국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기소 안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또 이제 끝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결국은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얘를 빨아먹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속물처럼 표현하자면. 근데 이제 결론을 보고 나니까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최강호 의원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니까 그거 잘못 믿었지 믿으면 안 되지. 믿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착하고 바르게 해서 이렇게 가서 모든 자료 정보 제공하고 똑같은 사안을 3번, 4번, 5번 똑같이 설명을 다 해주면서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럽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나 분석을 잘 못하는 걸 일일이 가르치듯이 다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세계 혐의로 기소야.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사기범이야 너는. 이렇게 정책자금 관련해가지고 특히 정책개발부 관련해가지고 허위 기재한 것도 다 누구랑 누구의 증거도 있다 이러면서 또 막 좀 괴롭히고 이런 게 본인이 그럼 편지를 했으면 단돈 100원이라도 자기가 가져갔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없이 그거는 정상적으로 영수증이 다 있어서 물론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본인이 책임지고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될 정도이냐는 것을 이제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씩씩하게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명하게 잘 대처할 거라고 믿고요. 지금 강혜경 씨 그 계좌번호를 사실 좀 전에 좀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저렇게 후원 계좌로 그냥 보내도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이 이제 다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제 뭐 많은 돈이 들어올 게 아니어서 이제 각자 조금씩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는 거는 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하. 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네. 개인이 개인한테 이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약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뭐 금액의 한도액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제가 김기현 변호사하고도 한참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건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절묘하게 잘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소액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제 방송 출연하면 출연하는 대로 좀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역전용사 끝나고 나면 2부에서 강혜경 씨와 인터뷰한 내용 정계환 대표님이 아마 내보낼 거니까요. 한번 끝까지 자리 지키시면서 좀 들어보시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이해를 해주시면서 공익제보자로 나섰던 그 용기와 향후에도 대한민국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만들어놓은 판에 놀아나거나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다, 믿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정기환 대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앞뒤 다 크로스체크 해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또 정기환 대표에게도 박수를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는 지금도 조금 소액 후원했으면 했으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박수를 받아야 하고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저는 공익 제보자가 하고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경 씨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진짜. 근데 우리 사실 대단한 걸 치면 강 대변인도 못지 그렇죠. 않은데. 두 분 다 강씨네요. 그러네. 네, 강씨들이 감사합니다. 대단하네. 자, 저는 오늘부터 강계환입니다. 성을 바꾸시나요? 저 강상호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벌써 소액이지만 도움되길 바랍니다. 소액이지만 이체했어요. 도와주고 아이고. 싶습니다. 막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아이고, 진짜. 진짜.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고마워요. 정말 소액이지만 소액이어서 더 왜냐면-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돕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도와주세요. 인터넷 네.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정수기 렌탈 2대 하면서 돈 받았습니다. 와. 자, 약정 끝났을 때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1670-2571,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하실 때 스픽스 역전의 용사 이 말을 꼭 해주셔야지 스픽스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현금 비밀 혜택 드리겠습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4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새 이벤트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지금 제 뒤에 이렇게 보이죠? 1644-1236, 1644-1236 카톡 문자 상담 약 24시간 가능하고요. 010-7611-3303으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아주 친절한 서비스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정말 믿으시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전용사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말 수고해 오늘 주신 방송이 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2부가 진행된다. 예. 네, 강혜경님 힘내세요. 강혜경님 계좌번호 궁금해하시는 분들 자리 뜨지 마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하신 노희 변호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 지금 또 저희들이 노 변호사님 이렇게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소액 후원했지만 미안하다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것만도 충분하고 소액까지 후원해 주신 분도 충분하고요. 그럼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실 근데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주시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2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많이 감사드리고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